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산보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여행 가기도 좋은 날씨인데 여행까지는 어, 추천하거나 권하기가 좀 그렇고 시절이 이러니 산책이나 산보 정도는 해도 좋을 듯 싶은데 어, 수업이 많으시죠?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어, 또, 아르바이트도 하셔야 되고, 아이고, 이 날씨들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예,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주차 강의가 되는군요. 북한의 체제 전환과 정의라고 하는 과목으로 우리가 이 수업을 시작한 지 아, 이번 주가 5주차가 되네요. 5주차 강의의 주제는 북한의 체제 전환의 모습. 어, 그러니까는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 어떤 내용, 어떤 의미로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이번 주 수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고 사건이고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쪽으로 변하고 의미 있는 쪽으로 변하고 가치 있는 쪽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때로는 막아야 할 방향을 바꾸도록 막아야 할 그런 변화가 되겠죠. 과연 북한은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시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북한이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북한은 북한식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제적 핵심 통치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제적인 핵심 통치 이념이자 A에서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업까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이 주체사상은 서양의 주체 철학과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체 철학은 서양의 주체 철학은 개개인의 주체성에 초점을 두고 벌이는 철학 논증이라면 주체사상, 북한에서 주장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주체사상은 공동체의 전체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커다란 차이입니다. 결국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 핵심 통치 이념으로서 북한의 정치 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민 가치 및 생활 영역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 영역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북한의 처음과 끝은 주체사상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해서 북한은 운영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전히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미리 말씀을 좀 드리죠.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폐쇄적 태도를 가져야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과연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일까? 라는 의구심입니다. 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주체사상에서 한 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외부와의 단절을 해나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와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과연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폐쇄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최근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비핵화 프로젝트에 동의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경제 문제 해결 의지에서 과연 북한을 폐쇄적 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과연 북한은 폐쇄적 국가로 변화를 원치 않거나 변화가 불가능한 국가일까? 저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 그것은 매년 초에 발표되는 북한 신년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북한을 이해하려면 주체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북한의 변화, 북한의 한 해의 모든 기조와 내용을 이해하려면 연초에 북한에서 발표하는 신년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년사를 이해하면 현재의 북한 그리고 앞으로의 북한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사는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신년사는 1946년 1월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신년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1946년은 김일성이 수령으로 있던 그런 때이죠. 김일성 통치하에 있었던 때에 김일성이 첫 번째 신년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1946년 1월입니다. 이렇게 1946년에 시작한 신년사가 매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2020년에 이르기까지 육성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 대부분은 직접 발표를 합니다.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러나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김정일 시대에는 육성 발표보다는 지면으로 주로 발표를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지면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성이 됐건 지면이 됐건 매년 신년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신년사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 신년사는 그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정치, 사상, 경제, 사회, 당, 군, 대남, 대외 차원의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주된 대상은 북한 주민이며 그 결과 때때로 대남 메시지나 대외 메시지는 적은 분량을 담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전국 인민에게 고함인 거예요.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목표가 무엇이다 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 남한에 대한 메시지나 아니면 세계 곳곳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나라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간
북한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평가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큰 틀에서 그 해의 정책 기조를 제시하다 보니 실제 구체적인 현안 문제에 있어 북한의 선택은 신년사와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죠. 사실은 뭐 어느 나라가 안 그렇겠습니까? 연초에 발표한 정책 기조와는 달리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북한 신년사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과 2016년 사례인데 상대적으로 그때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년사에서는 평화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빈번하던 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년사와는 다른 행동을 했던 거죠.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신년사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의 신년사는 정치, 경제, 사상, 사회, 당, 군, 대남, 대외 차원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요. 네. 그 전까지는 군사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2016년부터는 경제 분야의 내용을 가장 강조하며 먼저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군사 분야를 강조를 많이 했고 그것이 먼저 신년사에 나왔어요. 근데 2016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많이 강조하고 경제 분야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은 북한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것은 이미 핵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변화의 현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군사 강국, 군사 대국을 만들겠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북한을 넘보지 못할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모든 정책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미 핵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경제 분야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전력, 금속, 석탄, 철도 등 4대 선행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자력갱생, 인민생활, 경공업, 농업 등이면서요. 경제건설 차원에서 건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말,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것을 발전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 자력갱생 개념이 2017년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북한이 지향하는 경제건설 방향으로 이 자력갱생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경제 분야를 강조를 하면서 2017년부터는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강조되고 있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 신년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경제 부분을 강조 있다 해도 그 해가 지니는 특성을 신년사에 반영하곤 합니다. 2017년과 같은 경우 전방위적 무력 강화와 핵무력 건설을 대대적으로 기술했는데 그 결과 역대 어느 시기보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다수 실시했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많은 분량을 남북관계에 할애를 했습니다.
2018년이 어느 해인지 여러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해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남북 정상이 두 차례의 공식적인 회담을 했고 한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한 해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해이죠. 그러니까는 4월 달에 판문점 선언, 9월 달에 평양 선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를 강조했던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신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네. 네 번째 특징은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대전략을 기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015년과 2016년 신년사를 통해서 강조했던 7차 당대회의 핵심 메시지는 사회주의 사상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을 통해 핵무력을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군사 강국의 건설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남은 과제는 경제 강국 건설인데, 그러니까 사상 강국, 군사 강국, 그리고 경제 강국.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자력갱생의 이름으로 경제 건설을 본격 추진하는 모양새인 거죠. 돌이켜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강성 대국론 주창 이후 북한은 어느 정도 일관된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는 사상 강국을 강조한 것에서 군사 강국을 강조하는 것으로 넘어가 이제 경제 강국으로 그렇게 초점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상을 강조하고 군사를 강조할 때의 신년사의 분위기는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어조가 굉장히 섬뜩섬뜩했는데, 그러니까는 초창기에 북한 신년사, 그러니까 1940년, 46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초창기의 신년사와 중간의 신년사와 최근의 신년사는 그 어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지금 뭐 다 이 수업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북한 신년사를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정말 북한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방향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북한 신년사는 매년 발표되고 있기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9년 신년사에서 연속성이 보이는 부분은 자력갱생, 남북관계 개선, 북미 대화, 평화체제, 북중관계 등으로 전반적으로 2018년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분야에 방점을 두고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기존의 틀, 즉 정치, 사상, 경제, 사회, 당, 군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경제 분야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치, 사상, 당, 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할애가 많이 됐어요. 근데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넘어오면서는 이 경제 분야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력갱생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려고 해요. 네. 그리고 2018년의 분위기에 이어 2019년에 넘어오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치 양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네. 북한 신년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과연 그 해에 어떻게 이 신년사대로 갔느냐 아니면 신년사대로 안 됐느냐 이것을 분석을 쭉 해보면 북한의 변화, 북한의 태도, 북한의 추이 혹은 북한의 미래까지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북한 신년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건 정말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출석 체크부터 해야 되는군요. 자, 여러분, 북한 신년사는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을 이해하는데 북한의 신년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신년사는 북한의 어떤 의미인지 체크하셔서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46년 1월 달에 신년사를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육성으로든 지면으로든 신년사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올해 2020년에 김정은의 신년사는 생략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체제가 출범한 게 2011년인데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신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냈던 결과가 보도가 됐고 그 결과 보도가 신년사를 대체했습니다. 매년 육성으로 김정은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발표하지 않고 그 대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대체했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참 궁금하죠, 그렇죠? 저도 궁금해요. 자, 이 궁금함을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북한 신년사의 주요 특징을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올해 2020년 신년사가 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대체가 됐는지 그 배경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신년사의 주요 특징은 이미 설명했다시피 그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한 해 동안 이끌고 갈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정치, 사상, 경제, 사회, 당, 군, 대남, 대외 차원의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남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 대해서, 대외는 바깥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것이 신년사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 주된 대상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주민이 대상이고요. 그 결과 때때로 대남 메시지나 대외 메시지는 적은 분량만 담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죠. 특히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에 들어서는 군사 부분이 아닌 경제 부분을 유난히 강조하고 그리고 분량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신년사의 경제 분야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군사와 사상 분야보다 앞세워서 경제 분야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게 그동안에 발표했던 신년사들과 최근의 신년사와 달라지는 부분이다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강경하게 이전의 신년사에서는 대외 정책을 얘기를 했다면 좀 더 화해조이고 유화적인 제스처가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도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네. 그러니까는 2018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국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신년사가 발표가 됐다가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 북미 간의 갈등이 커지고 북미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20년도에 들어와서 신년사에서 좀 더 강경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나중에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강경한 2018년, 2019년의 분위기와는 달리 대남,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대미, 미국에 대해서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 남한에 대해서 했던 그 어조에 굉장히 독서를 품은 듯한 어조하고는 그래도 다른 어떤 기대치를 갖고 그리고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많이 달라진 태도다, 분위기다. 물론 올해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는 남한을 좀 패싱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던 2018년에 기대했던 것, 그것이 2019년 초까지도 연장이 됐는데 2019년에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비핵화 프로젝트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다소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때 2020년도 신년사에는, 신년사가 아니죠. 신년사를 대체한 보도에 의하면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그러니까는 신년사에는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도 담겨 있는데 북한의 대외 정책의 변화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2017년에는 대미 대결과 핵무력을 강조했고요.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참여를 포함해서 남북관계에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고요. 네, 이때 2018년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2019년에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8년도 끝자락에 이제 잘 안 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신년사를 통해서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2010년과 2016년 같이 유화적인 신년사와는 전혀 다른 군사적 도발이 있었던 해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외 정책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고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019년 신년사의 경우 국방력의 현대화를 강조했는데 2019년도에는 정말 2018년도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제 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그리고 대구경 방사포 시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아마 이것은 2018년 대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이런 행보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북 북미 대화 중단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행보가
사실은 신년사에 이미 예견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는 신년사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로 대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전원회의의 결과 보도로 대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길이 김정은 개인의 것이 아닌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총의에 의한 것임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죠. 이것 또한 사실은 변화예요. 저희가 주체사상을 공부하면서 주체사상의 주체가 인민이지만 그 주체를 움직이는 영도력에 의해서 그 주체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 영도력,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수령이잖아요. 이게는 수령의 리더십, 수령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정은 개인이 무엇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북한 인민 전체가, 북한 노동당도 국가라고 하는 것도 김정은의 리더십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길이 김정은 개인의 것이 아닌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총의에 의한 것임을 과시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거예요. 개인이 이끌어가는 국가가 아니라 마치 인민의 총의에 의해서, 인민의 전체 의견에 의해서 국가가 가고 있다. 국가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수업에서 이제 주목하면서 이 부분을 파헤쳐 들어갈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북한을 여전히 김일성 시대에 김정일 시대의 북한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 시대의 북한입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을 봐야지 김일성, 김정일이 보여줬던 북한을 가지고 북한은 이런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국 여러 곳에서 하는데 특별히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방송에 나와서 북한을 이야기할 때 자신들이 살았던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이야기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만 봐요. 그것은 방송국이 원하는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눈치는 채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수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의 북한, 예전의 북한을 얘기해서는 북한을 이해할 수 없고 북한과 소통하거나 북한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예, 북한을 혼내든 북한하고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현재 북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너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거사의 문제이기는 해요. 풀어야 할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현재의 상대방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미래의 상대와 대화하는 것도 아니죠. 현재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자꾸 과거의 나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몇 차례 듣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지금의 나를 가지고 지금의 나를 보면서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길어졌네요. 그런 겁니다. 이러한 의도와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며 그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도 작동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좀 힘을 실어주고 이전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리더십 스타일과는 달리, 통치 스타일과는 달리 자신은 위임의 통치, 열린 통치, 개방의 통치, 함께하는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여동생인 김여정 부장에게도 일정 정도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해 준 것으로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지요. 네, 한번 이 분야는 당신의 책임하에 한번 해봐라. 물론 최종적인 평가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지도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책임하에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전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리더십과는 굉장히 다른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배려한 행보일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의 태도를 보면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급한다고요. 결국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중국의 입장이 북한의 생존의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의 지지 세력의 최후의 보루예요. 이게 중국마저 지지하지 않으면 이제 북한은 사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켜주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배려한 행보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노동당에서 3인칭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나는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신년사인데 이렇게 신년사에서 나는이라고 직접 발표를 하지 않고 대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이름으로 제3자가 마치 이야기하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북한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에 사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 신년사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대체한 것의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북한이 왜 우리가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로 대체를 했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간접적인 신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의도적으로 간접적인 신년사를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전면이 아니라 후면을 통해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면하고 면피하고자 하는 상황 대처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2020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를 좀 살펴봐야겠죠? 네. 무엇보다도 정면 돌파전을 통한 대미 강경 노선을 제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제 2018년 후반기에 기대했던 대미 관계가 교착 상태, 답보 상태에 빠지자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나름 내놓았기는 하지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강경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역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올해가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에게도 기대하고 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적인 강경 노선보다는 간접적인 강경 노선을 제시한 거죠. 네,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전력을 쏟았던 북미 관계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이제 대선전으로 넘어가서 북한을 사실은 거의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미국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정면 돌파전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노선을 택했다. 네. 직접 신년사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함으로 좀 완충작용을 한 거죠. 메시지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자 라는 말로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과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어찌되었건 비핵화를 하면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와 복락을 위해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전제는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하고 나면 경제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주고 지원해줘서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제안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경제 문제 자력갱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제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체제 안전 보장이다. 예, 북한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정치 체제, 지도자 체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우선 이 정치 체제를 보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북핵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되었건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력을 보유하는 사실상 핵 보유국 길로 나선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핵 보유국이에요. 아직 국제사회에서는 핵 보유국이라고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이미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핵무기가 핵도 미사일이 또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미사일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하는 비공식적인 인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핵 보유국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북한은 이 부분에서 사실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좀 더 강력한 핵무기, 핵무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계속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네. 이렇게 이제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력을 보유하는 사실상 핵보유국 길로 나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핵무력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불안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일본은 뭐 대놓고 불안하고요. 미국도 사실은 대놓고 불안한데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어 무기도 북한이 분명히 있겠죠만, 그래 만에 하나라도 이게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고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더 얘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1차적으로 북한에 제안하는 것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핵 미사일부터 폐기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일본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 미사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북한이. 그래서 이제 일본도 미국을 뒤따라 다니면서 우리까지 날아오는 것도 포기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북한이 2020년도 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전략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형 핵무기 투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되어 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전략 무기로 봐요. 네. 그러니까는 국제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 하에 만들어내는 무기가 핵무기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전략 무기예요. 강력한 나라, 국제사회의 어느 나라도 북한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으로서 선택한 것이 핵무기인데, 그러니 이것이 전략 무기인 거예요. 네. 여기에 새롭다는 것은 무언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2017년 11월에 발사한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까 설명드렸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무기가 개발이 된 거고, 이후에 2017년도에 이것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는 날리지는 않았지만 실험을 통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 3년, 4년 어간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2차례 동착륙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서 주요한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북한 발표 내용을 보면 엔진의 추진력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나 고체 LUL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고체 연료를 활용함으로써 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신형 ICBM을 실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모든 미사일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전략적 이점이 있기에 북한은 그들의 새로운 전략 무기의 효능을 대내적으로 자랑하려 들 전망이죠. 네, 물론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을 진수시킨 후 직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신형 잠수함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 정보를 통해서 오고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아요. 아직. 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네, 이러한 무기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수업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년사를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신년사를 대체할 것에 의해서 사실은 간접적인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간접 신년사에서는 남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2018년, 2019년도에 대남 메시지, 남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예. 뭐 대놓고 막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종의 패싱 같은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동안 남한이 북미 관계 개선과 진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해주고 그 중간에 운전자 역할,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대했다. 근데 결과가 없다. 도대체 뭐냐? 시쳇말로 짜증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또 남북 관계가, 북남 관계가 또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분위기를 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밀당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밀당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 남한을 패싱하고 있다, 북한이 이제. 그랬지만 최근에 소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쪽 공무원 사살 사건을 통해서 북한이 신속하게 사과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 사과를 발표했다는 것, 이것은 뭐 여전히 남한에 대한 관계가 기대되고 있다. 북한에서 입장에서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 사과문 안에도 그런 내용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강의 노트 안에 뭐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 전문을 읽거나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수업과 연관되어 있어서 나중에 코멘트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만 그 전문을 좀 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지난 4년 동안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 대남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혀왔습니다. 2016년에는 자주와 대화를 강조했고 2017년에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민족 공조를 강조했어요. 네, 2018년에는 평화체제와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다루어졌어요. 네, 정말 2018년도에 신년사는 남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분단 이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해가 있었을까 싶어요.
2019년 경우에는 민족공조 목소리를 높이며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가동을 언급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17년, 2018년, 2019년 분위기가 좋았다가 2019년 이후부터 이제 뭐 실망을 얘기하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패싱의 분위기까지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사과문을 보면서 여전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협조 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2020년도에 간접적인 신년사의 분위기를 볼 때 경제 분야의 위기의식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는 2017년부터 북미 관계가 미북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비핵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2018년, 2019년까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들어오면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대북 경제 제재, 그러니까는 핵 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가 쌓여가기 시작하고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든 수출이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신히 중국과의 밀교역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제 분야의 위기 의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경축 열병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 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 신념이라면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는 김정일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굉장히 그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신히 넘어서면서 이제 약속을 한 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 번영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 약속을 이제 뒤집은 거죠. 네. 대북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래서였는지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은 경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많은 경제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때 분위기와 2020년도 올해 상당 부분 경제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때의 분위기와 또 이것은 다른 겁니다. 네. 경제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20년도에 인정을 한 거고 2019년도에는 희망과 기대감
의해서 경제 문제를 다루었다는 게 커다란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자력갱생을 넘어 자력부강이나 자력번영과 같은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각을 질타했어요. 왜 이런 문제도 못 잡느냐. 그러면서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뭐 김정은 시대에 넘어와서는 좀 달라진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김일성 리더십 시대에 김정일 리더십 시대에 지도자는 1.1에게 오류도 없는 리더십으로 추앙을 받았다고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은 지도자의 잘못이 아닌 거야. 잘못돼도 지도자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는 완벽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 이게 절대 무오류예요. 북한의 리더십은 주체 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보여주었던 리더십이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죠. 무오류의 리더십이 아니라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김정은은 그의 리더십에서 직접 말을 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밑에 사람들,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지도와 지시에 의해서 북한의 절대 지존인 수령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받아 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그 추진의 책임자로 맡겨진 사람이 모든 질타를 받는 거예요. 네, 그게 북한입니다. 김정은의 리더십이 선대의 리더십과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경제 문제를 강조를 하고 특별히 이제 늘 강조하던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경공업 부분을 언급하며 생산을 독려를 합니다만은 독려했을 뿐입니다. 뾰족한 수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대북 경제 제재가 촘촘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기술력을 수입하거나 뭐 하려고 해도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은 원자재가 수입돼야 되는데 수입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려. 북한이 그나마 마지막 보루인 중국을 통해서 가지고 오더라도 중국도 미국 유엔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 스스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해요. 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왕에 북한의 경제 형실을 짚어본 김에 북한의 2020년 상반기 물가 및 환율 동향을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좀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북한을 전반적으로 현실을 이해하는데 경제 분야를 들여다보면 그 나라의 현실과 현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2020년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2020년 상반기 물가 동향, 환율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진단과 평가는 앞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좀 해보겠다 싶습니다. 근데 좀 다른 분위기로 좀 정리를 해 나가보죠 한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시장의 물가 및 환율은 2012년 하반기 한 차례 급등한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정권을 잡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하반기 한 차례 물가와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해요. 좀 불안정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정세를 비교적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는 선대인 아버지 김정일 집권기와 비교하면 이 안정세는 굉장히 뚜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만 놓고 볼 때 아버지의 리더십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북한 시장에서는 만연한 인플레이션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고요. 특히 2009년 말에 단행된 화폐 개혁으로 2010년, 2011년 중에는 북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000원 갖고 살 수 있던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10만 원 갖고 10,000원어치 물건을 예전에 샀던 10,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폐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시간이 따라 점차 완화된 측면도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시장의 물가, 환율의 안정세는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제 곡물 가격 안정과 같은 실물적 요인, 북한 당국의 유동성 관리와 같은 화폐적 요인, 일관된 시장 허용 및 상업 유통 체제의 개선과 같은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하여튼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화폐 개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거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학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폐 경제, 금융 경제 이런 부분인데요. 네.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경제학 서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제재 강화 이후에는 2017년 한 차례 물가가 상승했으나 대체로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쌀,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 제한 품목인 정제유의 가격도 폭등하였는데 당시 물가 상승은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한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결과라기보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이 돼요. 네. 이게는 대북 제재의 영향도 없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의 문제들이 더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2017년 북한의 전체 수입이 오히려 소폭 증가했고 경제 유예 수입 상한을 대폭 축소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도 2017년 12월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북한 경제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2017년 12월에 채택이 됐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 12월 이전까지는 오히려 좀 더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2018년에는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하반기 이후 북한 시장의 물가는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는 2019년도에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의 물가가 안정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관찰하는 대부분은 북한 시장의 식료품 가격으로 품목의 특성상 국내 생산 비중이 높아서 무역 충격인 경제 제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산업용, 수송용 기기 및 정제유 등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식료품과 소비재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제재 품목인 정제유는 상한선 이하로 수입이 되고 있고 밀무역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밀무역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을 통해서 밀무역, 밀수 아시죠? 밀무역, 밀수. 정식으로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정으로 무역을 하는 밀수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전자제품과 같은 수입 제한 품목의 소비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다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공개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어떤 통계도 내놓지 않고 통계와 지도자를 중심으로 유지된 보안에 의해서 보안 유지에 의해서 지도자만이 알고 있는 통계예요. 북한의 모든 것은. 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폐쇄 국가 그러는데 꼭 그거를 갖고 폐쇄 국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제 생각엔. 둘째,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식료품 및 농업 중간재 수입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전체적인 소비재 수입은 대북 제재 강화 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국내 생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요. 세 번째로 북한 시장의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 시장의 물가와 환율이 2020년 상반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요. 물가와 환율 변동은 시장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크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뭔가 내부적인 어떤 충격이 있는 거예요. 내부를 향해 충격 또는 북한을 향해 충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확대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인민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지 않겠다. 인민의 허리띠가 더 이상 졸라매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변동성의 확대로 경제적 불확성이 높아지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리더십의 이제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북한 시장의 물가 환율 변동성 확대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첫째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대내외적 영향입니다. 이것은 뭐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렇죠? 네, 이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인 유행 전염병 상황에서 경제가 사실은 마비되어 있거나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가장 먼저 경제가 회복될 나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둘째,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는 정책 변화의 내용은 4월 중 북한 당국이 공채를 발행했고요. 일부를 외화로 판매한다는 것과 필수재 위주로 수입 품목의 제한을 지시하거나 외화로 무역 허가권을 판매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변화는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장의 물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상정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외화를 근거로 공채와 무역 허가권을 판매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민간이 보유한 외화를 흡수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북한 개개인이 외화,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흡수해서 북한이 국가의 여러 경제 문제를 타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수입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입 품목 제한 지시는 수입재 공급 부족을 우려한 수요 증가, 수입재 공급 감소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약하면 올해 상반기 북한 시장의 물가 환율 변동성은 전년 대비해서 볼 때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설명드렸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이 미쳐졌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 상황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낙관적이 않다는 데 있어요. 네, 이것은 뭐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북한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식량 생산의 감소로 여러 가지 비료, 농업 중간재가 수입되지 않고 그래서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식량 감소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곡물의 상업적 수입이나 대원저가 충분치 않을 경우 내년에도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보건의 문제, 의료의 문제가 또 뭐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보유 외환, 이게는 각 나라마다 보유해야 하는 외환이 있습니다. 달러를 일정 정도 가지고 있어야 국가 경제가 어느 나라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외환 보유가 적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불황, 경제 불안정, IMF 지도 뭐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달러가 얼마만큼 보유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인 거죠. 네.
향후 북한 시장의 물가가 급등한다면 이에 따른 부정적인 충격은 주로 경제활동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가게에 집중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사시장, 사경제에 의해서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읽어주시고 일단 쭉쭉쭉 넘어가고 뒷부분으로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북한의 지금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에요. 아이들, 여성, 임산부 등등이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의료가 제대로 지원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해라고 하는 차원, 또 평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대북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저거 굶어 죽여야 된다. 없어져야 할 나라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인도적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 출첵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제게 보내주십시오. 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1946년 1월 김일성 수령에 의해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년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 북한은 줄곧 해마다 신년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교시를 받아 한 해 동안 북한의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김일성 주석은 1994년 사망한 바로 그 해까지 거의 해마다 육성 메시지를 발표해요. 그래서 북한의 내외적 정책에 대해서 직접 발언하고 지시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이러한 육성 신년사는 20년 가까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서 연설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대신 지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제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일종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말이죠. 이게는 북한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1신문이 노동신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그리고 청년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김정일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1일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육성 신년사가 전파를 탑니다. 그러니까 집권 2년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스타일을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네. 뭐 지금도 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좀 외형적으로 권위를 어느 정도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문가들 사이에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정책의 한해 목표가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년사입니다. 물론 신년사로 북한 정권의 전체 흐름 모두를 전망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입장이 담긴 만큼 북한의 신년사는 정세의 풍향계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북한의 신년사를 읽을 때 주의할 독법이 있습니다. 독해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신년사를 분석할 때 텍스트 해석에 매여서는 안 되고요. 콘텍스트, 맥락을 읽어야 해요. 전체 분위기를 읽고 그 작구를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언어의 개념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남한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인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설명을 드렸다시피 북한은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명예와 체면을 우선시하는 신년사의 분위기, 그리고 그 신년사의 내용을 실리가 아닌 명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방안 적극 모색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 적과 통일을 염두에 둔 연방제 통일이 아니냐라고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서는 안 돼요. 글자 그대로 합의에 의한 통일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북한이 통일 방안으로 연방제를 고집을 해요. 네, 무조건 합치자. 6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사실은 경제적 우위라 연방제 방식이라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치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리적으로 합치자. 자신감이 있었어요. 6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98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보다 우리가 나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북한과 같거나 북한보다 못했다고요. 그런 시절이 우리 남한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남한 경제가 북한을 추월합니다. 그리고 1990년 독일 통일 뒤인 1991년 북한은 먹거나 먹히는 방식의 통일은 안 된다며 흡수 통일의 공포감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제 막무가내 연방제를 고집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남한에서 경제력이 높아진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흡수 통일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래 하자. 이건 이제 남한이 경제적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후 북한은 느슨한 방식의 연방제를 주장하며 남북 연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 이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선언이 나지 않습니까? 이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합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국가 연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씩 합의하여 오케이 하고 합의하면 그 부분을 이제 연합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합의해서 연합하고 이렇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합의를 깨고 경제적 우위가 분명했던 60, 70년대에 주장했던 연방제로 돌아간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자충수예요. 현재 남한 경제가 북한본에 비해 40배 이상인 상황이에요. 올해 들어와서는 더더욱 또 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좀 더 떨어질 수 있을래나요? 네.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 경제적 상황에서 북한이 통일 방안을
주도한다는 것, 통일 방안 논의를 주도한다는 것, 그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예요. 그러니까 적과 통일을 염두에 둔 연방제 통일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건 일종의 현혹입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레포트를 내드려야 되는 시간이군요. 네. 북한의 2020년 신년사를 중심으로 현재 북한의 체제 변화에 어떤 모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10월 5일 월요일 24시까지 보내주십시오. 왜 이러지? 사실 이 수업 정상대로라면 휴강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을 좀 핑계 삼아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휴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지한 대로 만약에 휴강을 하게 된다면 또 보강을 해야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0일 예정대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출첵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십시오. 대신 보고서는 다음 날인 10월 1일 날 하기에는 명절 전날이고 명절 연휴 기간에 친인척들과 또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10월 5일까지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도 일정 정도 여러분에게 여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며칠 전에 북한이 서해, 그러니까는 22일 저녁이죠. 황해남도 강령군 금농리 연안 수역에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불행하게도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의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고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후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는 우선 논외로 하고 이 사건이 우리 수업과 연관되어 있기에 한마디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이 이렇게 사과한 일이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최고 존엄인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으로 거론하며 사과를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배제하고서라도 이 자체만 갖고도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 네. 이 변화의 지점에서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과 만나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수업과 연관해서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상 자세한 얘기는 더 다룰 수 없지만 기회가 됐는 대로 이러한 시사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설명할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모두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업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